안녕하세요. 영화 콘텐츠 제작 크루 언더플로어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펀치 드렁큰 무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게 된 마티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여러분은 죽음이 5단계라는 개념을 들어보셨나요? 사람이 죽음을 선고받고 나서 겪는 심리 변화를 일컫는 심리학 이론인데요. 보통은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의 단계로 끝을 받아들인다고 해요. 오늘 다룰 영화 포제션의 주인공 마크도 이 5가지 단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외도를 저지른 아내에 대해 처음에는 그럴 리가 없다며 부정하다가 폭행까지 하며 분노를 터뜨리고 다시 예전처럼 잘 살 순 없겠냐며 협상함에 이어 우울에 빠져 자해까지 하고는 마지막에는 정말 아무렇지 않고 행복하다며 초연한 미소를 보이죠. 그러나 마크에게는 마지막 한 단계가 더 남아있었습니다. 바로 복제인데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다면 고어와 스릴러, 크리처가 뒤얽힌 영화를 토파보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패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루니, 윤, 제이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고어를 그렇게 안 좋아하는 대본팀 루니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감기는 다 나았는데 목소리는 조금 덜 돌아온 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8기 디자인팀이자 마티님의 고어 영화 메이트 제이입니다. 와. 자, 그럼 패널분들 소개도 하였으니 이제 펀치 드렁큰 무비 포제션 1부 시작하겠습니다. 포제션 1부에서는 영화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다들 영화 재미있게 보셨나요? 우선 저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이 영화의 첫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 영화를 처음 접하게 된 건 유튜브에서 우연히 악명 높은 지하철 씬을 보게 됐을 때였어요. 그 이후로 대체 이 영화 뭘까 이러면서 찾아봤는데 그때는 배급이 안 됐을 때라 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클립 같은 거 모으다가 드디어 배급이 됐을 때 그거를 제 외장하드에 다운받아서 고이고이 지니고 있다가 또 OTT에 올라오고 이러고 나서는 구독을 해가지고 보고 이러다가 드디어 마지막 단계인 재개봉 이거를 보게 되니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전 정말 감격스러워요. 아이고. 정말 제가 사랑하는 영화라서 극장에서 보니까 또 감회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윤님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게 사실 마티의 5점작이기 때문에 약간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약간 좀 난해하고 약간 미친 그런 영화겠구나. 그래서 예상하고 봐서인지 잘 본 것 같고 그리고 저도 또 릴스 중독자이기 때문에 이 영화 클립들을 릴스로 몇 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클립으로 봤을 때는 잘 몰랐는데 영화를 다 풀로 보고 나니까 이사벨 아자니가 진짜 너무 예뻤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재밌었습니다. 다음은 제이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냥 고어 영화고 마티님이 애정하는 작품이라고 해서 본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충격적이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내용일 줄도 아예 예상을 못했던 게 저는 약간 영화 보기 전에 단 1%의 스포도 허용을 안 해가지고 시놉시스도 안 보고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포스터만 봤을 때는 약간 예쁜 뱀파이어가 나오는 맞아. 그런 영화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용 전개도 전혀 다른 식이어가지고 너무 충격과 공포를 안겨준 영화였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루니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왜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포스터에 확 끌렸던 것 같긴 한데 저도 생각보다 막 잔인하거나 끔찍하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이 영화를 집중해서 봤는데 그 영화를 이해 못하는 그 순간을 굉장히 속상해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영화 마티님의 5점이어가지고 진짜 열심히 따라갔는데도 영화 끝나고 나서 전혀 갈피를 못 잡아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요. 그래도 다들 이렇게 열심히 봐주려고 해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일단 이 녹음이 성사된 것만 해도 감지덕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치만 이번 방송을 통해 패널분들도 포며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해볼까요? 루니님, 포제션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80년대 베를린, 첩보원으로 활약하던 마크는 일을 그만두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만 아내 안나는 예전과 달리 그를 차갑게 대합니다. 그는 안나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아내의 행방을 묻지만 여전히 그녀의 행방은 오리무중입니다. 결국 그는 사립 탐정을 고용해 안나를 미행하기 시작하는 한편 날이 갈수록 그녀는 점점 더 광기에 휩싸입니다. 마침내 찾게 된 안나의 거처에서 마크는 아내를 잠식한 무시무시한 존재를 마주합니다.
네, 영화의 오프닝은 Die Mauer muss weg라 낙서되어 있는 베를린 장벽을 비추는 컷입니다. 장벽 너머 망원경을 든 군인들과 마크의 스파이라는 직업, 그리고 분홍 양말을 신은 정부 측 남자까지 정치적 불안감은 이후에도 영화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데요. 영화 속 냉전이라는 모티프에 대해 다들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조금 조사를 했었는데 이 영화의 감독님이 7, 80년대 냉전 때문에 맨날 막 이 나라 저 나라 망명을 됐었대요. 그래서 제작하던 영화 촬영도 중단되고 맞아요. 개인적인 이혼 말고도 굉장히 상처가 됐던 시대적 배경이어서 그런 냉전 모티프가 정신분열을 상징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감시를 받는 상황적인 억압을 표현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영화가 해석할 게 너무 많아서 시대적 배경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맞아요. 어느 시대의 영화였어도 비슷하게 표현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제가 이 영화를 진짜 10번 넘게 봤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보면서 처음 발견한 사실이 있어요. 정말 영화 극초반에 마크를 간부들이 너 계속 우리랑 일할 생각 없냐 이러면서 설득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계속 안 하겠다 이러고 마지막에 정부 측 간부들이 얘기한 게 목표물이 여전히 분홍색 양말을 신고 다니나? 라고 말하거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컷이 딱 끊겨요. 대답이 안 나오고. 그런데 마지막에 영화를 보면은 마크 사체를 보고 정부 측 남자가 절레절레 이러는데 그 사람이 분홍색 양말을 신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내가 왜 이걸 놓쳤지?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 두 번째로는 결국엔 이 모든 게 약간 정부의 그런 음모였나? 큰 그림이었다. 네, 그런 큰 그림이었나? 이런 해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맞을 수도 있는 게 자꾸 그 마크 집 쪽을 망원경으로 감시하는 군인 같은 두 명이 계속 맞아요.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크가 감시를 당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일단 시대적인 배경이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냉전 시기잖아요. 그 모티프 자체가 뭔가 갈라서기 직전의 부부? 그 두 사람의 관계랑도 또 어떻게 보면 연결을 지으려면 지을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네요. 그래서 영화 내내 두 사람이 막 싸우고 하면서 긴장이 진짜 계속되고 뭔가 터지기 직전에 그런 불안불안한 분위기 이런 게 시대적 배경이랑 맞물리면서 좀 뭔가 더 잘 살아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거대한 체제의 위협이 한 인간의 영혼을 어떻게 부서뜨리는지 그런 거를 담으려고 한 게 아닌가.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부서진 영혼을 보여준 이유가 그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제이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도 윤님이랑 비슷하게 봤는데 영화에 계속 붕괴라는 단어를 떠올릴 법한 요소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불륜이라는 거는 윤리적 붕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크리처도 붕괴된 인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영화가 애초에 두 주인공의 정신적 붕괴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전개가 되는데 촬영 당시가 실제 냉전 중이었던 때라는 거를 감안하면 뭔가 영화와 다큐멘터리의 경계에 위치하게 돼가지고 되게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생각해보면은 그때는 언제 이게 끝날지도 모르고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런 불안감이 되게 잘 담긴 오프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안나를 대신해 아들 밥을 데리러 학교로 간 마크는 아내와 눈동자 색만 빼고 똑 닮은 선생님 헬렌을 마주합니다. 헬렌은 안나와 똑같이 생겼지만 성격은 완전히 딴판으로 상냥하고 따뜻하게 마크 부자를 대해주는데요. 헬렌과 안나를 1인 2역으로 설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헬렌이랑 안나의 외형을 보면 좀 정반대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맞아요. 안나는 검은 머리에 프러치 머리고 조금 짧고 네. 피나 오물 같은 걸로 지저분해진 곤색 드레스를 항상 입고 다니는데 헬렌은 밝고 긴 머리에 정갈하게 닦고 다니고 항상 하얗고 깨끗한 드레스를 입고 다니잖아요. 전통적 아내로서의 역할을 거부하는 동시에 정신적으로 망가져가는 안나와 다르게 말 잘 듣고 착한 여자로 묘사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마크가 느끼는 착한 여자와 나쁜 여자의 단순한 대립구도를 나타내는 건가 싶었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에 마크의 도플갱어로 변한 크리처가 갈색 머리에 녹색 눈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헬렌도 크리처였구나 알 수 있었고, 그래서 마크가 괴물로 봐온 안나의 바람 상대처럼 헬렌도 결국엔 마크의 불륜 상대라는 걸 은유하는 연출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기 바람 상대니까 안나처럼 아름다워 보이기만 했던 거 아닐까요?
저도 보면서 아 헬렌도 그러면은 괴물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정말 눈 색깔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괴물이 마크로 변했을 때랑 너무 컬러 코드가 똑같은 거예요. 맞아. 그래서 아 오케이 이러고 그런데 제이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쩌면 안나의 바람 상대가 마크에게 괴물처럼 보였던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헬렌 선생님도 그냥 괴물처럼 보인 게 아닐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화가 마크 입장에서 진행이 되니까 헬렌이 그렇게 예뻐 보인 거지 괴물도 어쩌면 그냥 사람처럼 생긴 상태였을 수도 있고 헬렌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 특히 안나가 보기에는 괴물처럼 보였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에 제정신인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저희가 그 보는 게 진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맞아, 하고 맞아.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마티님이랑 제이님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데 그냥 마크한테 헬렌은 안나의 이상적인 버전? 그런 자기가 바라던 아내의 모습? 이런 사람으로 다가왔을 것 같고 담임 선생님으로서 그 집에 들어오지 않는 안나보다 훨씬 더 아들을 잘 돌봐주잖아요. 자상하게. 그래서 그런 존재인 것 같다는 거에 동의하고 그리고 저도 눈동자 색에 진짜 주목을 했는데 서양권에서 초록색이 악의 상징 맞아요. 뭔가 스피리추얼한 존재를 묘사할 때 자주 쓰이잖아요. 그래서 촉수 괴물도 눈이 잠시 나오는데 걔도 맞아요. 초록색 눈을 가지 엄청 조그맣긴 해요. 눈이. 진짜 조그만 눈이 진짜 나요. 조그만데 초록색이긴 해요. 어쨌든 그래서 진짜 그 괴물이랑 헬렌이랑 공통점이 많은 것 같다 생각했고 저는 솔직히 헬렌이 괴물이라는 생각까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두 분이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진짜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요. 그렇게까지 이 연결은 못 지었는데 근데 저는 헬렌이랑 안나가 정반대라는 말은 조금 반대해요. 네. 왜냐하면 안나의 모습이 그대로 있긴 있는 것 같았어요. 헬렌 얼굴에. 그래서 저는 헬렌이라는 캐릭터가 마크가 바라는 안나의 모습 아니면 고치기를 바랬던 점들을 인간화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결국에는 상대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놓는 게 소유잖아요. 소유하려는 욕망이어서 제목과도 연결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네요. 저 눈동자애가 나와서 여담이긴 한데 엔딩 크레딧 보면은 아잔이 눈동자 담당 이라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아, 확실히 옛날 영화니까 눈동자 렌즈 이것도 진짜 큰일이었겠구나. 저 당시에는 렌즈 하나만 잘 만들어도 먹고 살 수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그 초록색 렌즈를 껴주는 담당? 네, 와우. 그거예요. 눈동자 매니저. 눈동자 매니저 그거예요.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안나를 뒤쫓던 탐정은 그녀의 겹처에서 흉측한 괴물을 발견하고 목격자라는 이유로 살해당합니다. 마크는 마지막 이성을 붙들고 있는 안나로부터 기회와 믿음이라는 자매, 암세포와 광기 등 알 수 없는 이야기를 듣는데요. 영화를 10번 넘게 봤는데도 저는 여기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패널분들은 이 대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게 애초에 이해하라고 넣은 대사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맞춰보자면 중간에 안나가 발레를 아기들한테 가르쳐주는 장면이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을 발레리나라는 꿈을 실현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고 그 기회는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 믿음과 기회가 결혼이나 육아 같은 억압 때문에 도미노처럼 포기를 했었던 거죠. 근데 저도 10번 본 마틴님마저 완벽하게 해독하지 못한 장면들이 이해가 안 돼서 그냥 애초에 이 결말이나 영화 전체가 미쳐버린 무의식 아니면 인간 내면 본연 자체를 그려내서 저희가 이해 못하게 작정한 영화 아닐까. 맞는 것 같아요. 애초에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화다. 맞아요. 그런 느낌. 다음은 제이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도 이해하기를 포기했는데 그냥 포기한 건 아니고 영화 전반에 나타나는 핸드헬드 기법이나 약간 티나는 편집 방식들도 그렇고 배우가 그 카메라를 직시하는 컷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보고 전형적인 누벨바그식 영화라고 느껴져서 대사 한 줄마다의 의미를 분석하기보다는 약간 관념적으로 안나의 정신 붕괴를 보여주는 컷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저는 그래도 영화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분명 무슨 의도가 있겠지 이러고 계속 파봤는데요. 포제전 학사인 제가 내린 결론은 아직 학사예요. 아직은 학사인 것 같아요. 일단 믿음과 기회가 전혀 상관없는 개념 같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지금 현존하는 세계에서 계속 사는 것, 기회는 다른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안나가. 그래서 안나가 치는 대사를 보면 나는 뭐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어도 믿음이라는 이 자매를 계속 살리려고 노력을 했어. 이런 대사를 한단 말이에요. 맞아. 그게 뜻하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역할을 계속 수행해왔고 나는 순수한 믿음만으로 살아가고 싶다. 그냥 이 세계에 순응을 하고 싶다. 했는데 동시에 암세포와 광기를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하지 못하고 현실을 뒤집을 만한 사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의심을 계속 해오면 사는 거예요. 영화적 맥락으로 보자면 그게 전쟁인 거겠죠. 유산 이후에 믿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거는 나는 이제 이 체제 속에서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게 뭐 전쟁이든 아니면은 아내로서 기대되는 역할이든 아니면 정상적인 정신을 가지고 사는 거든 그게 이제 불가능해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 같고 이제 기회만 남게 되는 거는 여기서 살 수 없으니까 나는 완전히 새로운 체제를 찾아 떠난다. 그게 그냥 미치광이로 사는 거든 아니면 그냥 전쟁을 막 일으켜버리고 그러는 거든 지금 상태에서는 반항적으로 보이는 그런 거를 기회라고 말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 규범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데 안나가 우리가 안나를 볼 때 미친 사람 같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것도 상대적인 것이고 결국에는 맞아.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저희도 기존 체제가 완전히 붕괴되길 원한다. 그러면 안나가 정상적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대체 어디에 소속돼서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될지 모르겠는 혼란 이걸 안나가 가지고 있던 것 같아요. 똑똑하시다. 학사 맞으신 것 같아요. 전 재수강할 것 같아요. 전 드랍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완전 동의하는 게 안나가 인생의 연극과도 같은 거고 그리고 자기도 계속 정해진 역할을 연기해왔다 이런 대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마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을 가지고 버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도 믿음이 뭔가 그 기존의 질서나 규범에 대한 신념? 그걸 그냥 믿는 거? 그런 걸 의미하는 것 같은데 유산을 하면서 그건 잃어버린 거고 그리고 남은 게 기회인데 기회가 사실 영화에서 영어로 찬스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찬스가 뭐 기회도 맞고 플러스 가능성, 뭔가 우연적인 일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동안 착실하게 살아왔던 그런 규범적인 삶 이외에 있는 모든 가능성들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기존 규범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든지 그 모든 가능성, 뭐 혼돈,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맞아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자면 저는 매트릭스의 그 빨간 약 빨간 약.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에 순응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은 새로운 세상을 볼 것인가 이거를 뜻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회와 믿음이 빨간 약을 파란 약. 먹냐 아니냐 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완전 근데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믿음은 파란 약, 기회는 맞아요. 빨간 약 이렇게 생각하면 해석이 잘 될 것 그쵸. 같아요. 그냥 영화적 언어가 너무 어려워서 그렇지 그냥 빨간 약 해주지 감독님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정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람을 죽인 이유로 더욱 광기에 휩싸인 안나는 온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녀는 마크에게 자신의 기회가 유산 이후로 죽어버렸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인 지하철 장면이 등장합니다. 장바구니를 벽에 던지고 소리를 지르며 바닥을 기어다니는 안나의 모습이 정말 충격적인데요. 패널분들은 이 장면 어떻게 보셨나요? 충격적이게 봤어요. 저도요. 너무 약간 폭력적이었다고 느껴지는 게 영화에서 계속 안나를 대상화해서 보여준다고 느꼈는데 이 장면이 그 대상화의 정점을 찍어버린 것 같다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배역 너머에 있는 배우의 정신건강도 걱정이 돼서 좀 보기 힘들었던 씬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인간으로서의 욕구를 충족받지 못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관계로부터 불만족이 발생을 하고 그 불만족스러운 결혼 생활과 가정 폭력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지하철에서 몸부림치다 유산하는 것 같은 은유적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비추는 카메라가 좀 한 발자국 떨어져서 진 여자를 담아내는 것 같은 시선이었어가지고 더 폭력적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생각보다 그 씬이 진짜 길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끝날 때쯤 됐는데 안 끝나더라고요. 맞아요. 계속 넘어지고 일어섰다가 기다가 안 맞아요. 끝나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처음 든 생각은 한국인으로서 저 깨진 계란들이랑 우유들이 너무 아까웠고 집 가서 저걸 어떻게 씻었을까 걱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었는데 연기하는 건 얼마나 힘들었을까. 맞아요. 안나라는 캐릭터 자체가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을 차근차근 정리하지 못하고 맞아요.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 자체를 몰랐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외부적으로라도 표출하려는 몸부림 같았고 그게 너무 고통으로 꽉 차 있는 장면이었어요. 음. 저는 지하 터널이라는 장소 선정도 진짜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 분위기도 완전 그 씬이랑 연기랑 잘 어울리고 맞아요. 지하 세계잖아요. 약간 천국의 반대 공간 같은. 그래서 저는 계속 생각했던 게 이 영화가 반기독교적인 그런 메시지 그런 맞아요.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애초에 기존 규범도 그런 서구의 기독교적인 질서나 이런 것들일 텐데 그게 다 붕괴되는 세계를 그리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 유산 장면도 되게 비슷하게 다가왔던 게 성경 아시나요? 그 뭔데요? 성모 마리아가 말씀으로 뭐 생명을 잉태했다, 예수님을 잉태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되게 네. 상징적인 스토리인데 그거랑 완전 반대로 안나는 그렇네요. 지하에서 유산을 한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뭔가 저는 되게 신선하고 네, 충격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 씬을. 마지막으로 제가 답변하자면 저는 이 장면을 처음 본 여러분이 너무 부럽거든요. 정말요? 저는 이 장면을 몇 번 돌려봤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100번 넘게 살면서 100번 넘게 계속 본 것 같아요. 이 장면이 너무 좋은 게 미친 사람 연기를 하는데 그냥 즉석으로 하는 것 같아요. 보면 연기를. 근데 보면은 한 액션에서 다음 액션으로 넘어가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고 이제 무르르듯 연결이 되는 거예요. 비정형적인데 어느 정도 이게 설계가 있다? 그래서 정말 고도의 연기 기술이라고 느꼈고 안나의 이력에 상관없이 그냥 안나가 표출하는 감정 자체가 너무 공감이 돼요. 너무, 해방감이 네, 느껴진다. 해방감이 대리만족. 느껴진다. 그냥 살다 보면 소리 지르고 싶을 때 많고 맞죠. 그냥 화가 많이 날 때가 있잖아요. 오늘도 안나 되셨다면서요. 오늘도 정말 퇴근하면서 안나가 됐는데 그런 순간들이 올 때마다 이런 장면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공감이 되고 대리만족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리만족. 그 감정에 너무 공감이 돼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담인데 이자벨 아자니 배우가 이 영화랑 다른 영화로 칸 여우주연상을 동시 수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한 해에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 2개를 받는 기록을 세운 유일한 분이시고 이야. 그리고 네, 저도 이자벨 아자니를 너무 좋아해서 이 장면에 대해 이중적 감정이 들어요. 너무너무 좋은데 너무 힘드셨겠다. 너무 힘들겠다. 진짜로. 나이도 어렸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크 배역을 맡은 샘 닐 배우가 인터뷰를 한 걸 봤어요. 안드레이 줄랍스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하니까 천재긴 하지만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딱 그 한마디를 하셨더라고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래서 진짜 감독이 좀 미친 사람인 것 같긴 한데 살아계셨으면 만나 뵙고 싶다. 돌아가셔서 너무 아쉽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찾아보다가 읽은 건데 이자벨 아자니가 지하철 씬을 다시 보면서 정신병원까지 입원을 했고 그러면서 자살 시도도 2번을 했다는 루머가 있었어요. 그게 제가 루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마음이 보니까. 아파요. 그래서 심지어 이자벨 아자니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감독이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은 그냥 연예인들이 종종 그러듯이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을 한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미친 사람이 그래서 맞았어요. 진짜 넌 미쳤다. 이 영화는 정말 그래 천재긴 하지만 정말 미쳤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마크는 결국 안나를 집어삼킨 괴물과 마주합니다. 그러고는 놀랍게도 목격자인 하일리를 살해하고 마지 시신 유기를 도우며 그녀의 계획에 동참하는데요. 그들은 경찰들의 추격을 피해 도망치지만 결국 사망하고 그 빈자리는 도플갱어인 헬렌과 괴물이 차지하게 됩니다. 쏟아지는 폭격 소리와 함께 초인종을 누르는 괴물과 카메라를 보며 미소를 짓는 헬렌. 이 결말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마지막에 완성된 괴물의 형태가 마크의 얼굴을 쓰고 나오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안나가 진짜 마크를 사랑했었구나라고 깨달았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 하일리가 아닌 마크를 골라서 대체제를 만든 거여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 결말 장면들 중에서 저는 아들 밥이 스스로 목욕탕에서 잠수를 하면서 뭔가 죽음을 암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이 장면이 영화 전체에서 제일 마음이 아팠어요. 맞아요. 사실 유일하게 마크랑 안나를 연결시켜 놓은 매개체가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아들이 안나가 집을 완전히 떠날 수 없는 유일한 이유였잖아요. 근데 아들이 그렇게 되는 걸 보고 진짜 이 사랑이 끝났나?
하면서도 또 괴물은 또 마크니까 뭐지? 너무 불쌍했어요. 어려웠어요. 맞아요. 근데 뭐 밥도 환생하는 거 아닐까요? 그 둘이 애 낳으면 밥이 똑같이 나오고. 사페다 사페. 저는 이 영화를 이해할 때 뭔가 작가주의적 관점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데 결국에 안드레이 줄랍스키 감독의 정신적 붕괴, 그가 겪은 고통을 고스란히 표현한 영화라고 생각을 했고 가정 환경이 되게 불우했고 나라를 계속 옮겨 다니고 있었고 영화를 촬영하던 당시도 냉전 상태였고 아내의 불륜을 겪고 이런 완전한 정신적 붕괴를 겪으면서 영화의 결말이 해피엔딩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대체해버린 크리처들과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었던 밥도 욕조에 잠수를 하는 걸 통해서 뭔가 죽음을 은유하고 이런 걸 보면 완전 그냥 다 망가져 버린 세계를 찍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이 결말을 해석해내지 못했지만 지금 제이님 말을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은 게 어쨌든 헬렌도 진짜 괴물이 맞았다면 마크도 지금 괴물이 된 거고 밥도 인간이었는데 이제 죽은 것 같으니 이제 괴물만 남은 그런 그리고 전쟁이 막 일어나는 그런 다죽자 엔딩 맞아요. 이런 거겠구나.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맞아요. 저도 보면서 느낀 게 정말 관념적으로 폭격 소리도 쏟아지고 초인종 계속 누르고 조명도 막 완전 깜빡깜빡거리잖아요. 맞아요. 애는 그 와중에 죽고 그냥 그런 걸 통해서 완전히 그냥 붕괴되는 거. 기존의 체제가 하나도 없이 반달리즘적으로 붕괴되는 거? 그런 거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언급해 주셨듯이 결국에는 이 영화가 냉전 상황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게 제일 큰 영향인 것 같아서 그 불안감이 그냥 고스란히 드러난 것 같아요. 폭격 소리는 결국에는 전쟁이 터졌다라는 걸 의미하고 그런 무질서한 상황 속에서 괴물이 인간들 틈에 섞여서 살아가는 거. 그런 불안감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네, 1부에서는 포제션의 줄거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10번을 넘게 봐도 이해할 수 없었던 난해한 영화였는데 패널분들과 이야기하며 새롭게 해석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2부에서는 1부에서 다루지 못한 연출과 비하인드, 영화의 외부적 요소를 다룰 예정이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를 시작하기 전 영화의 오프닝부터 기이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초장부터 관객들의 기강을 잡은 음악이죠. 안드레이 코르진스키의 The Night the Screaming Stops 듣고 오겠습니다. 펀치 드렁크 무비 포제션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포제션의 장면과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2부에서는 영화의 흥미로운 비하인드와 주제의식 등 외적인 요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영화의 제목인 포제션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빙의 또는 소유를 뜻하는 이 단어, 영화와 연관지으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 제목이 안나가 아니라 마크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거 사전을 찾아보면 소유나 빙이란 뜻도 있지만 악마나 귀신에 홀린 상태라고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인 안나가 불륜을 하든 살해를 하든 결국 결론적으로 마크는 안나에게 종속되고 예속되잖아요. 그래서 안나를 악의 의인화라는 상태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안나가 악이어도 그녀를 사랑하고 곁에서 지키기로 선택을 해서 그러한 악에 홀린 마크의 상태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좋은데요?
저도 원래 처음에는 포제션이란 제목이 잘 안 와닿았는데 뭔가 생각할수록 잘 지은 것 같은 게 소유, 빙의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둘 다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영화가 표면적으로는 뭐 외도를 하고 집을 나간 안나가 너무너무 밉지만 그래도 사랑하고 아내로서 소유하고 싶어하는 마크의 모습이 있고 루니님처럼 신박하게 해석은 하지 못했지만 안나의 그런 광기 어린 모습들을 보면은 진짜 악기에 쓰인 듯한 어떤 영혼에 빙의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포제션이라는 제목이 중의적인 의미로 잘 지은 것 같다 생각했어요. 맞아요. 저도 포지션이라는 제목이 정말 잘 지은 제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짧은데 영화의 반전과 주제 이런 거 다 들어있거든요. 맞아요. 보면은 마크랑 안나가 결국에 괴물이랑 헬렌으로 대체된 거. 두 사람의 육체에 다른 존재의 영혼이 빙의된 게 영화의 핵심 반전이잖아요. 이거를 정말 잘 담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영화를 안 본 사람 입장에서 보더라도 딱 그 포스터에 문어에 막 매달려 있는 문어 매달린 여자 몸 이건데 제목이 딱 포지션이면은 야한 영화인가? 이러고 딱 보러 가게 되잖아요. 특히 이 시대에는 그런 게 인기가 많았고 다들 그런 거 보고 싶어 했으니까 그러니까 후킹하기 좋다. 후킹 딱 하고 나오면서 이게 대체 뭐지? 그런 제목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감독님이 보면은 제목을 되게 잘 짓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른 대표작이 제목이 은빛 지구거든요. 은빛 지구 너무 좋지 않아요? 블로그 제목으로 쓰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고 빛이고. 또 데뷔작 제목은 밤의 제3부분이에요. 딱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제목을 너무 잘 지으시는 것 같아서 재능 있다. 확실히 천재긴 하다. 미치긴 했지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영화의 전반적인 내용을 잘 응축한 제목인 것 같은 게 안나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마크가 결국에 소유하고 싶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결국에 붕괴하고 이들의 정상 부부라는 자리를 그 크리처들이 차지해버리잖아요. 헬렌이랑 그 녹색 눈을 가진 마크랑. 그래서 그들의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거, 소유해버리는 거 이런 것까지를 암시하는 제목인 것 같아서 잘 지은 것 같아요. 괴물들과의 관계에서 소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렇네요. 저도. 네, 다음 질문은 좀 가벼운 내용인데요. 영화를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분명 진지해야 될 장면인데 어딘가 모르게 웃긴 장면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본 상영관에서는 공포 영화인지 코미디 영화인지 헷갈릴 정도로 관객들이 웃음소리가 빵빵 터졌어요. 영화를 보면서 뻘하게 웃겼던 장면 하나씩 이야기해볼까요? 저는 너무 많았는데 아까 제목 얘기했을 때 제목이 포지션 소유여가지고 뭔가 안나가 가지고 싶은 여자여서 소유인가? 하고 봐가지고 지하철 탈 때 옆에 앉은 노숙자 같은 사람이 안나 계속 쳐다보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뭔가 안나한테 홀려서 여자한테 해코지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려나 했는데 갑자기 바나나 꺼내서 그 장바구니를 통째로 훔쳐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 뜯어서 먹고 나머지는 다시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웃겼고 그 하인리가 안나한테 칼 맞고 도망치는데 어디 병원이나 경찰서 같은 데 가는 게 아니라 무슨 화장실에 숨어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 웃겼고 보면서 계속 저도 정신이 좀 붕괴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냥 다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진짜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웃겼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초반부터 계속 웃긴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저는 일단 샘닐이 진짜 말 그대로 뻘하게 웃긴 거예요. 아니, 저는 뭔가 스파이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냉철하고 막 간지가 있고 약간 이래야 될 것만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뭔가 항상 불안한지 흔들흔들거리거든요. 맨날. 계속 의자 흔들잖아요. 의자 흔들거리고 그리고 그 이제 안나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하인리가 쓴 편지 그걸 읽고 이제 안나한테 전화해서 뭐 어디 카페로 와라 해가지고 만나는데 거기에서도 막 화를 씩씩 내면서 서로 등을 지고 앉아있는 것부터 저는 좀 웃겼고요. 그 뒤에 이제 완전 극대노를 하면서 그 카페에 있는 모든 테이블이랑 의자를 막 다 뒤집어 엎어버리거든요. 그것도 저는 웃겼고 그 다음에 이제 안나의 외도 이 충격이 너무너무 컸는지 집에 돌아와서 완전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고 진짜 사람이 완전 병들고 쭈그라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불쌍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하일리라는 인물이 너무 웃겼는데요. 음. 처음에는 얼굴이 나오기 전에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전화로. 맞아요. 그래서 목소리 듣고 안나는 마크를 두고 바람필 정도면 하일리가 좀 알파메일인가? 했는데 곱고 예쁜 안나가 어쩌다가 그 늙은 마약쟁이와 불륜을 하게 됐는지 하일리라는 캐릭터가 너무 웃겼고요. 그리고 저는 웃긴 건지는 모르겠는데 장면 중에서 안나가 막 불안해하면서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는 장면이 있어요. 맞아요. 물건 다 쓸어가지고 갑자기 냉장고에 넣고 막 정리하는 척하다가 접시 떨어뜨리고 저는 그 장면이 조금 뭐랄까 저도 해보고 싶었어요. 막 화나가지고 맞아요. 다 이렇게 쓸어붙어 버리고 했어서 그 장면이 조금 대리 만족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보면서 하인리 보면서 저도 좀 많이 웃겼어요. 그리고 저는 이 영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영화인데 라이카 시네마에서 봤거든요. 근데 약간 시네필들 많이 가는 영화관이잖아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다 웃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장면인데 다 막 피식피식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상처받았고 근데 보면서 저도 좀 웃긴 거예요.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특히 하인리 보면서 진짜 이상하잖아요. 하인리가 그 셔츠 다 풀고 나오잖아요. 맞아요. 가슴 다 보이게. 너무 가슴 털 막 다 보이고 늙어가지고 마약에 취해서 손을 막 협장하면서 다니잖아요. 계속. 찌꺼나는 것처럼. 그것도 계속 웃기고 그리고 보면서 하인리가 감독이 마크에 결국에 이입해서 만든 건데 마크 입장에서 되게 위협적인 사람으로 그려져야 되잖아요. 남자들한테 위협적인 남자랑 저러는 사람인가? 약간 자꾸 나한테 사랑한다고 하는데 육체적으로 나를 완전히 짓누를 수 있고 내 진짜- 아내를 넘보는 진짜 하일리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사랑이 많아요. 진짜 사랑이 많아요. 그 처음에 마크가 화나서 집으로 찾아가잖아요. 근데 하일리는 진짜 하나도 개의치 않고 무슨 거의 저는 뽀뽀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얼굴이 너무 가까웠어. 진짜 신기한 사람이에요. 하일리. 맞아요. 그리고 또 웃긴 포인트가 하인리가 처음에는 진짜 미친놈 같아 보이는데 나중에는 하인리가 정상인처럼 보이잖아요. 마크 맞아. 옆에서 너 제정신이 아니다. 빨리 우리 안나를 구해야지 이러는데 마크는 나는 모르겠는데 네가 마약 너머해서 네가 잘못 본 거겠지 이러고 막 이쑤시개로 이빨 쑤시는데 그것도 너무 웃겼고 또 하나 얘기하자면 맨 마지막에 마크가 택시 기사 총으로 협박하면서 앞에 저 경찰차 부숴라 이러잖아요. 그런 택시 기사 아저님이 너무 막 선뜻 My pleasure, sir 이러면서 갑자기 막 와 하는데 그것도 진짜 미친 것 같았어요. 그러고 나서 총 맞아서 죽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갈수록 하일리가 뭔가 제일 정상인으로 보이게 되는 유일한 그런 정상인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에 정상인처럼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은 게 거의 그 마크가 집에 불 지르고 나와서 막 집 폭발하는 거 보잖아요. 근데 그거 멀리서 찍는데 1층에 어떤 할머니인지 아주머니인지 맞아요. 있는 분이 약간 해방감 느끼는 맞아요. 것처럼 우와, 펄쩍펄쩍 뛰거든요. 아싸 이러면서 막 폴짝 그것도 뛰더라고요. 너무 웃겼어요. 네, 너무 재밌는 포인트들 다들 얘기해 주셨는데 다음에는 또 살짝 무거운 질문 가자면 저는 이 영화를 여성 서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오히려 너무 구시대적인 여성관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안나가 철저히 마크의 시선으로만 그려지고 히스테리를 부리는 미친 여자로 등장하잖아요. 여성을 미지의 존재로 비추면서 동시에 욕망의 대상으로 보는 그런데 동시에 여자의 내면은 하나도 묘사되지 않는 점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패널분들은 이 영화가 가진 여성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루니님부터 답변해주세요. 저는 일단 가족이라는 게 사실 일종의 제약이기도 하잖아요. 특히 부부관계 사이에서 아들까지 있으면 벗어나기 어려운 제약인데 그러한 제도 아래에서 구속되는 여성의 자유에 대한 열망이 조금은 영화에서 어리광 부린 아이처럼 표현돼서 그게 아쉬웠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질문에서 사실 내면이 하나도 묘사되지 않았다고 나왔는데 저는 사실 그거 완전 반대예요. 정말요? 네. 저는 오히려 영화 내내 여성 내면의 무의식을 완전 시각화한 느낌을 받았어요. 아예 그 영화 자체가 개연성이 없는 게 그 여성이라는 존재가 미지의 존재임을 더 효과적으로 부각시켰다고 생각을 해서 이 영화가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사실 자체가 여자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이걸 암시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네요. 그냥 혼란스러운 내면 자체를 시각화한 것이다. 네, 막 인과관 안 따지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감독의 의도는 모르겠지만 진짜 말 그대로 이혼을 당하고
아내가 진짜 너무 미워서 이런 무시무시한 여성 캐릭터를 그려내는 것으로 해소를 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뭔가 저한테는 이 영화가 그래도 여성 서사로 느껴지는 게 일단 저는 이 영화가 안나라는 여성이 있고 이 여자 진짜 미쳤어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물론 좀 난해하고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이 여자를 미치게 했던 것이 뭔지 뭔가 하나둘씩 그래도 밝혀주는 그런 영화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영화 시작했을 때도 마크가 돌아왔는데 일단 아내가 집을 나가 있고 외도를 한 정황이 발견된 걸로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그 이유를 추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크는 정부 스파이로 일하면서 거의 집을 돌보지 못했을 거고 안나는 그 주변인이 없잖아요. 그 이상한 그렇죠. 그 친구라고 하기도 뭐한 그 사람이 유일한 친구였고 그또 마크는 반항하는 안나한테 뭐 너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고상한 모습은 없고 천박해 맞아요. 보인다 이런 말을 하고 또 안나가 유산을 겪었다는 사실도 드러나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나가 왜 예수상 이런 거를 보면서 약간 나한테 왜 그러세요? 맞아. 맞아요. 원망하는 그런 씬을 보면서 진짜 얼마나 공허하고 고통을 겪었을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어느 정도. 그래서 저는 정리를 하면은 감독의 의도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광적인 여성을 주인공으로 세웠다는 점 그런 광녀 그런 인물한테 뭔가 목소리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의도와는 상관없이 저한테는 여성 서사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영화가. 그럼 제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오히려 영화가 안나를 비추는 카메라 그 시선에 좀 집중을 하고 싶었는데 안나가 계속 마크한테 맞고 지하철 씬에서 막 안나가 고통에 몸부림치는 거를 약간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좀 멀리서 다큐멘터리 찍듯이 찍는 그런 시선 자체가 뭔가 안나 그리고 여성의 고통을 약간 포르노그래피처럼 묘사하는 것 같았고 그래도 중간에 헬렌이 여성의 공통점은 월경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시대를 감안했을 때 영화를 여성 서사로 끌어가주는 듯 보완해주는 듯 했지만 그래도 카메라의 시선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완전하진 않았다고 봐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네요. 제가 대답을 마지막으로 하자면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난 구절이 있어요.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에 나오는 구절인데 너무 좋아요. 놀랄 만큼 극단적으로 아름답거나 혐오스럽고 천사처럼 선하거나 지옥에 떨어질 듯 타락하지요. 남자는 자신이 사랑이 타오르거나 식어버릴 때 또는 순조롭게 이루어지거나 불행에 빠질 때마다 여자를 그런 눈으로 보았을 테니까요. 라는 구절이에요. 정확히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마크 입장에서 안나가 그려지는 거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아름답게 보이겠죠. 그런데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완전히 그냥 미친 여자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안나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지 어떤 정신 상황인 건지 마크는 그거를 완전히 미지 영역으로 단정을 짓잖아요. 너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제발 그냥 말을 좀 해 하는데 저는 사실 말을 하라고 하지만 이해하려는 의사가 없다고 느꼈거든요. 그냥 계속해서 제발 집으로 돌아와. 다시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자. 계속 이렇게만 하고 그 내면을 좀 더 들여다보려고는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게 정말 궁금했다면 물론 외도를 저지르긴 했죠. 제 외도를 의심하기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마지한테 더 자세히 물어. 전화해서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내 여자한테 남자 있지. 그런 걸 먼저 물어보잖아요. 그게 아니라 마지한테 전화를 해서 혹시 내 와이프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얘가 좀 이상하다.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갔어야 되는데 바로 외도 의심하고 이러는 게 그냥 와이프를 약간 소유물로 여기는 건가? 그런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의 안나란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 배우가 다 했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자벨 아잔이 연기가 아니었으면 안나가 이 정도로 좀 아이코닉한 캐릭터로 나왔을지 잘 모르겠고 생각해보면 굉장히 평면적인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어느 날 미친 여자, 마녀, 광녀 이런 느낌인데 뛰어난 연기를 통해서 사실 영화에서 의도한 거는 안나가 창녀고 헬렌이 성녀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놓은 건데
거기서 아자니는 더 나아간 거잖아요. 창녀에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정의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존재가 돼서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낸 것 자체가 저는 배우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제가 영화를 다시 보니까 난해한 줄거리랑 다르게 획기적인 연출이 생각보다 많이 등장해서 놀랍더라고요. 패널분들이 기억 속에 가장 강렬하게 남은 연출은 무엇이었나요? 윤님부터 답변해주세요. 저는 그 이제 마크로 변한 괴물, 그러니까 괴물 마크의 눈동자요. 왜냐면 되게 말눈관 같은 초록색 커다란 눈동자가 진짜 너무 진짜 불쾌한 골짜기였고 조금 그냥 귀엽지 눈광 않아요? 아니에요? 귀여워. 살짝 맑지 귀여워. 않은 눈광. 그리고 그 엔딩에서도 그 현관문이 불투명하잖아요. 거기에서 뭔가 되게 기괴한 포즈로 맞아요. 붙어있는 마크의 그 모습이 그림자처럼 비춰지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폭격기 소리가 들리고 그 연출 자체가 저는 진짜 충격적이고 기억에 남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중간에 언급됐지만 그 안나가 카메라를 직접적으로 쳐다보면서 막 웃거나 관객한테 대사를 던지는 듯한 연출도 꽤 많았던 것 같은데 그것도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초반에 안나랑 마크랑 싸우면서 막 고기 갈고 다지고 이러잖아요. 많이 쓰인 연출이긴 한데 알면서도 계속 긴장하게 맞아요. 됐던 게 그래서 더 잘 연출한 것 같고 결국에 고기 써는 톱으로 자해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었고 약간 마일드한 연출 중에서 꼽자면 마크가 초반에 바비 방치당해서 되게 옷도 더러워지고 이래가지고 그걸 벗기고 씻겨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밥의 몸을 이렇게 안으면서 되게 불쌍하게 지켜줘야겠다라는 표정을 짓는데 그게 후반부에 안나가 정신이 붕괴돼서 그 옷이 완전 더러워진 상태로 지쳐가지고 집에 왔을 때 다시 마크가 그 옷을 벗겨주고 이렇게 안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마크가 안나의 몸을 보면서 밥한테 보였던 표정이랑 똑같은 표정을 보이거든요. 내가 지켜야 하는 대상이다. 이런 표정을 짓는 연출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둘이 오버랩이 되게끔 의도된 것 같아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 약간 갈비뼈 이렇게 네, 잡는 맞아요. 부분이죠. 다음은 제가 답변해보자면 영화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기괴하고 기분 나쁘게 느껴지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이번에 다시 보면서 고민을 해봤더니 감독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사람의 심리를 불편하게 하는 요소들을 집어넣은 것 같아요. 배경을 보면은 이 영화에는 엑스트라가 거의 없어요. 맞아요. 항상 텅 빈 거리, 굉장히 흐린 날씨의 도시를 비추고 있고 행인이 나온다고 해도 다들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아까 웃긴 포인트에서 얘기했던 택시기사, 지하철 불황자도 그렇고 폭발했을 때 갑자기 막 폴짝폴짝 뛰면서 좋아하는 거 그런 게 웃기기도 하지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은 아, 이 영화에서 우리가 감정을 이입해야 할 인물은 누구지? 그게 사실은 마크였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유일하게 공감하면서 따라가던 인물인 마크도 갈수록 정말 서서히 좀 이상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분명 정상적인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보면 갑자기 미치광이가 돼 있는 거예요. 아, 이제 이 영화에서 정상인이 단 하나도 없다. 그냥 아노미 상태인 거죠. 나 이제 뭐 누구를 믿어야 되지?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아, 이게 마크가 느꼈을 혼란인 건가? 왜냐면은 마크가 저희가 유일하게 공감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는 거는 그 세계에서 마크가 공감할 사람은 한 명도 없단 거잖아요. 그냥 뚝 떨어져서 어느 날 집에 와보니까 아내가 미쳐있고 지나가는 사람들 다 정신 이상하고 나만 정상인이야 이런 거잖아요. 그런 인물의 정서에 좀 더 공감할 수 있었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진짜 그렇게끔 생각하게 하는 감독님의 디테일이 엄청난 것 같아요. 저는 연출 중에서 윤님처럼 괴물이라는 소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뭔가 사랑하는 사람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사랑한 거는 실제가 아니고 이상적인 이미지인데 그렇죠. 내가 사랑했던 그 실제가 괴물로 시각화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괴물은 단순한 소품이 아니라 은유가 아닌 감정의 실체화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약간 여담인데 괴물 디자인한 사람이
E.T.를 디자인한 어머. 사람이래요. 아 진짜요? 어머. 근데 E.T.는 뭔가 되게 따뜻하고 귀여운 어. 생명체잖아요. 근데 감독님이 이 디자이너 분한테 괴물을 그릴 때 설명할 수 없는 존재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했대요. 아 진짜 그런 잘 것 같네요. 오, 잘 만들었다. 주문에 맞게. 그렇네요. 실력이 좋으시네요. 그렇죠. 또 생각이 난 거는 이 영화가 안나의 파란 드레스 그거를 맞아. 비롯해서 파란색이 되게 많이 강조가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박찬욱 감독님이 박쥐 만드실 때 이 영화에서 영감을 받으셨다고 해요. 박쥐 보셨다면 알겠지만 나중에 태주가 뱀파이어 되고 나서 완전 푸른 조명이 내릴 때는 정말 수술실 같은 새하얀 방이 나와요. 그리고 김옥빈 태주 캐릭터도 완전 파란색 드레스에 머리 스타일도 좀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알고 보면은 좀 이 영화의 오마주처럼 느껴지기까지 하는 요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박찬욱 감독님이 김옥빈 배우님한테 직접적으로 이 영화 이자벨 아자니 연기 좀 참고해라 라고 조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알고 보니까 제가 박쥐에서 좋아하는 장면도 김옥빈이 그 아 진짜. 마작하는 사람들 보면서 낄낄낄 웃으면서 갑자기 미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도 제가 진짜 많이 봤는데 내가 좋아하는 장면들 다 연결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저는 몰랐는데 박쥐를 안 봤거든요. 음. 그래서 포지션 보고 그냥 클립 같은 거 찾아봤는데 진짜 김옥빈 배우가 입고 있는 드레스가 완전 안나가 입은 그런 드레스? 맞아요. 완전 비슷하더라고요. 네,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포지션을 보면서 떠오르셨던 영화나 같이 봤으면 하는 영화가 있으셨나요? 저부터 답변을 해보자면 이 영화 보고 이자벨 아자니의 사랑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너무 미쳤는데 너무 예쁘게 나오잖아요. 맞아. 그리고 연기도 너무 잘하고 그래서 저는 한때 이자벨 아자니에 빠져가지고 필모를 다 훑어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경로가 없더라고요. 제가 볼 수 있는 건 다 봤거든요. 제일 좋았던 게 아델 H 이야기라는 영화거든요. 이거는 더 옛날 영화예요. 70년대 영화인데 그 너무 어리고 완전 연약한 너무 예쁜 이자벨 아자니가 나와요. 그런데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점점 미쳐가는 한 소녀가 미쳐가는 과정을 다루거든요. 빅토르 위고 레미제라블스는 그 작가의 딸의 전기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예요. 이 사람이 어떤 남자한테 사랑에 빠지는데 그 남자는 이제 사랑이 식은 거죠. 그래서 얘를 떨어지라고 막 저리 가라고 완전 직업이 군인이라 가지고 다른 데 발령 가서 이제 나 따라오지 마 이랬는데 거기까지 따라와서 진짜 그냥 세상 끝까지 쫓아가요. 보면은 처음에 진짜 예쁘게 나오는데 갈수록 그 망가지는 과정이 안타깝긴 한데 또 좋은 거예요. 저는 이런 영화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자벨 아자니가 미친 여자로 나오는 다른 영화 보고 싶으시다면 아델 H 이야기 추천드립니다. 거기 들어가면 볼 수 있을 거예요. 한국영상자료원에 아마 모든 영화들이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검색하시면 나오지 않을까? 꿀정보. 생각을 합니다. 저는 추천을 드리자면 만약에 이 영화에 마크와 안나의 미친 사랑 그리고 뻘하게 웃음이 터져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마음에 드셨다면 올해 개봉한 바디 호러인 투게더를 추천합니다. 이 영화에서도 마크랑 안나처럼 미친 사랑? 완전 망가져가는 관계에 있는 커플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이 점점 심적으로 멀어지는 것과는 반대로 몸이 점점 붙습니다. 몸이 점점 붙어서 처음에는 막 떼내려고 하는 시도들 이런 것도 나오고 하는데 이 고어 장르를 보실 수 있다면 추천을 드리고 투게더도 포지션과 마찬가지로 뻘하게 웃음이 나오는 장면이 많아서 저는 사실 호러 영화보다는 고능한 코미디 영화로 보긴 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여서 추천드립니다. 완전 궁금해요. 저는 영화 내내 이자벨 아자니 클로즈업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되게 익숙하다 분명 초면인데 했는데 마가렛 콜리를 닮은 것 같더라고요. 느낌 있어. 그러네요. 그렇죠. 엄청 예쁘시고 두 분 다. 맞아. 그리고 고어라는 장르를 또 나누고 있어서 저는 최근에 나온 서브스턴스를 추천드리고요.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떠오른 추천작은 쉐이프 오브 워터라는 영화예요. 이 포지션이 조금 네거티브 버전이었다면 쉐이프 오브 워터가 조금 포지티브 버전이에요. 모양 없는 사랑에 대한 영화인데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역시 로맨스를 좋아하시는.
좋습니다. 저는 블랙스완을 추천하고 싶은데 다들 많이 보셨겠지만 이것도 니나라는 프리마돈나 발레리나가 블랙스완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해내기 위해서 점점 강박이랑 불안에 시달리다가 점점 미쳐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또 포제션에서는 진짜 잠깐 등장하기는 하지만 안나가 또 발레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네요. 그것도 뭔가 연결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도 저는 주인공 니나를 연기한 나탈리 포트만의 연기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그렇네요. 윤님 확실히 발레 좋아하셔가지고 맞아. 발레 영화 추천해 주셨네요. 네, 그러면 2부에서는 포제션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봤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재개봉 소식을 듣고 홍대병이 발동해서 아, 나만 알던 영화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패널분들이랑 이야기 나누고 나니까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점들을 많이 짚어주셔서 재개봉되기 정말 잘했다. 영화사 찬란에게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찬란 샤라웃. 샤라웃.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영화의 별점을 매겨볼까요? 저희 팟캐스트의 별점 방식 아시죠? 별점이 10점 만점에 5점 이하이면 별로라는 의미에서의 펀치, 그리고 영화의 별점이 6점 이상이면 취할 정도로 좋다는 의미 드렁크로 구분해서 평점을 매길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포제션을 평가해보겠습니다. 우선 저부터 얘기하자면 저는 당연히 10점 드렁크고요. 와. 제 한 줄 평은 내 첫사랑은 그 지하철 플랫폼에서 피어났다 입니다. 무려 첫사랑이에요. 영화 첫사랑입니다. 저는 잘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8점 드렁크. 오, 높아요. 감동. 근데 저는 진짜 아이코닉한 그런 장면이랑 대사들이 음. 많았던 것 같아서 뭔가 연출도 제 취향이었던 것 같고 그런 푸른 색감도 그렇고 발레가 조금 나오는 것도 좋았고 그리고 진짜 스트레스 받을 때 보면은 뭔가 알 수 없는 해방감을 느낄 것만 같은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한 줄 평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광기로만 이룰 수 있는 선으로부터의 해방. 너무 좋은데요? 저는 별점을 10점 만점에 4점을 드리겠습니다. 안 돼! 5점 만점 아닙니다. 온더풀 최초 루니가 드리는 펀치고요. 저의 한 줄 평은 이렇게까지 했어야만 했던 이유는 여전히 모르겠어요. 저는 이 방송을 위해 그나마 열심히 찾아보니까 간신히 이해될까 말까 했었어요. 영화 자체가 조금 저한테는 불친절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영화를 이해 못하고 공감 못하는 게 천만다행인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저처럼 되지 마세요. 저도 루니님과 같이 원더풀 활동 중 최초 펀치인데요. 10점 만점에 4점 드리고요. 널. 한 줄 평은 사랑에 있어서 가장 큰 착각은 상대가 나와 같을 것이라는 생각이고 영화에 있어 가장 큰 착각은 감독의 의도라는 정당화다. 라고 하겠습니다. 오, 좋아요. 되게 긴데 확실히 이 영화의 허점을 다 짚고 계세요. 그러게요. 구독자분들은 혹시 왓챠피디아 하고 계신가요? 저희 원더풀 패널들끼리는 인스타보다 왓챠피디아를 먼저 마팔로우 할 정도로 모두들 활발히 운영 중인데요. 각자의 5점 작과 4.5점 작을 살펴보면 의외로 4.5점의 명실상부한 결작들이 몰려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시네필에게 5점이란 정량보단 정성적 평가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감성을 뒤흔든 영화야말로 영혼에 잊을 수 없는 흔적을 새기기 마련이니까요. 영화를 보고 난 후 제 수첩에는 이 영화를 향한 나의 사랑은 스크린에서 다시 마주하고 나서도 설명할 수가 없었다. 이 영화가 왜 이렇게 좋은 걸까? 엉성하고 투박한데 아름답고 놀랍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구독자분들께도 언어로 설명할 순 없지만 미친 듯이 이끌리는 5점짜리 영화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5점 리스트에 저희 원더플로어와 펀치 드렁크 무비 이름도 올라가길 바라며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진행의 마티, 패널의 제이 윤 룬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